자, 이제 예상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상 반론. 예상 반론은요, 반론인데 예상해서 내는 반론이니까 사실 반론이에요. 그래서 반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반론은 최초 주장, 누군가 먼저 했던 주장에 반대하거나 반박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반박하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박은 논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그냥 네 말이 그냥 틀렸어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통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도 논증이고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한 좋은 논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될까요? 최초 주장, 연역 논증을 전제로 한다면 반론은 타당성이나 건전성 등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상 반론도 반론이니까 예상 반론은 바로 이러한 반론을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상 반론을 제기한 다음에 다시 재반박, 리부털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부털을 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반론이란 내 주장을 무너뜨리려고 할 만한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정리해 놓고 그걸 우리부터 재반박해서 아니 너의 반론은 효과적이지 않았어 라고 해서 자신의 논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시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처음 주장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므로 도시는 대중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반론을 한다고 합시다. 반론은 어떻게 제기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원 주장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봅시다. 최종 주장은 친환경적이므로 이건 근거니까 최종 주장은 도시는 대중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근거가 바로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를 든 거예요. 이 구조를 연역 구조를 조금 더 도식을 해보면 전제 1.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사실 숨은 전제가 하나 더 있었겠죠. 도시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결론 따라서 도시는 대중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사실 이런 3단 논법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해봤다면 내가 반론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론이 뭐라 그랬죠? 최초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논증의 타당성 또는 건전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최초 주장의 논증의 타당성을 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제 1과 이 수문 전제 2가 둘 다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진 않아. 뭔가 논리적인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잘 타당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좀 반박하기 힘들 수 있죠. 그렇다면 각 전제들이 참이 아니다. 전제 1이나 수문 전제 2가 참이 아니거나 제대로 참이 될 만큼 네가 그렇게 옹호를 제대로 못했어. 즉 전제 1이나 전제 2를 약화시키는 논증, 전제 1과 전제 2를 논증한 것에 뭔가 흠결을 잡는 그런 논증, 바로 반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러면 어떤 게 반론이 되겠어요?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는, 또는 네가 친환경적이라고 보여준 여러 논리들이 별로 그게 친환경적인 거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있어. 이런 걸 건드려주면 반론이 될 거예요. 또는 수문전제 2, 도시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만 신경 쓸 수가 없어. 거기만 투자하면 안 돼. 친환경적이지 않더라도 이러저러한 것에 투자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반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반론이 될 만한 반론을 하지 않고요. 다른 반대 입장, 내 논증을 약화시키는 반론이 아닌 내 주장과는 좀 다른 입장에 있는 거를 자꾸 끌어들이면서 예상 반론이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론과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반론과 구별해야 될 것. 바로 반론과 구별해야 되는 건 그냥 반대쪽, 어포지션, 반대쪽에 있는 입장, 나랑 좀 대립되는 입장, 양립하기는 조금 어렵거나 경쟁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 또는 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건 반론은 아니에요. 매번 하는 게 낙태는 그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뭐 태아는 무고한 사람이고 무고한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런 논증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논의를 갑자기 끌어들이는 것, 태아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 이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성의 행복추구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내 논증과는 무관한 얘기를 끌어들이는
반대편 또는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 아까 그 질문, 대중교통은 친환경적이니까 도시는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게 반론일 수 있을까요? 예를 봅시다.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시에서는 비용 효율적이지가 않아. 이런 거를 내가 검토한다 그러면 이걸 예상 반론을 제대로 검토했다, 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반론을 제기했다, 토론대회에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 주장은 먼저 전제일을 약화시키나요? 비용 효율적이지 않아도 친환경적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친환경적이라는 것만 전제 1에서 증명했죠.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친환경적이라는 걸 직접 약화시키지 않아요. 둘째, 수문전제 2를 약화시키나요? 비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도시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논증하고 있는데, 비용 효율적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난 도시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될 막 논증을 다 했잖아요. 근데 너 비용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 자체로는 어떤 반박이 될 수가 없어요. 타당성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걸로 뭐 타당성 반박하는 것 같진 않고, 따라서 이 주장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반론 수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반대 입장이나 반대 입장이 선호하는 근거일 뿐이지, 어쨌든 도시에서 자꾸 대중교통,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할 필요 없어, 대중교통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입장과 그냥 경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주장을 토대로 효과적인 반론을 수행을 하려면요, 비용 비효율성 어떻게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보면 바로 이 비용 비효율성이 첫 번째 전제를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이 다른 환경을 나쁘게 만들므로써 대중교통이 더 이상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죠. 내가 반대 논지를 하는 토론자라면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서 반론을 해줘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비용 효율성 얘기를 하지? 의문을 가질 때 비용 비효율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 비용 때문에 다른 환경 오염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내 주장이 반박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찝어서 정확하게 내 논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는지를 찝어서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는 도시가 왜 나는 이제 친환경적인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수문전제 2에서 주장을 했는데, 비용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도시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 당국은 그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의무도 따로 독립적으로 있거나 그게 친환경 해야 되는 의무보다 더 중요해 와 관련된 어떤 반박이 되도록 만들어서 논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비용 효율 근거로는 반박이 안 되고요, 도시가 비용 효율성 말도 더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갖고 와서 반박해야 되는 거겠죠. 항상 그렇게 정확히 저 사람의 논증에 반박이 되도록 해야만 그것이 반론입니다. 비슷한 예 하나만 더 들게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례. 태아 관련, 낙태 관련 논증.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태아는 무고한 사람이므로 그래서 태아는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논증을 누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복주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반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반론이 없거든요. 그냥 반대쪽 입장에서 선호하는 주장이나 근거에 불과해요. 이 상태로는 상대방의 논증, 그래서 논증을 토대로 한 결론을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태아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주장은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쪽 입장에서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전제 1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그 이유를 다시 재구성해서 갖고 와야만 반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는요 반론이 되지 않고요, 그걸 예상 반론 단락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하면 논의가 그냥 불필요하게 난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의 전개 일관성이 깨져요. 그래서 반대 입장을 고려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 전제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정확하게 그게 약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반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글 쓰는 구조를 토대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상 반론을 잘못 따라왔는지 간단한 구조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보통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들이 예상 반론을 다루기 전에 기본 논리적 구조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기본적 구조. 제가 서론 부분은 그냥 없애버렸고요. 본론부터 우리가 논증 단락을 만든다고 합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기본 구조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막 주장하면서 논증을 해요. 왜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냐면 어쩌고저쩌고,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태아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전제를 증명하죠. 태아는 뭐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아무 잘못도 안 했기 때문에 무고하고, 또 DNA도 다 완전 인간이고 막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게 너무 귀엽고 막 사람 같아. 태아는 무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을 하고요. 따라서 결론에서 자, 태아는 죽여서는 안 돼. 연역적으로 타당하죠. 건전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게 글이에요. 이 구조를 괜히 어설프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구조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요. 자꾸 우리가 구조를 자꾸 변형합니다. 왜? 예상반론 반영하려고, 또는 뭐 다양한 근거 되려고 이 연역적인 구조를 다 틀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개요를 막 좀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잘못된 구조 첫 번째. 잘못된 구조 하나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전제 1, 2달러 그대로 둡니다. 무고한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열심히 증명하는 달러. 그 다음에 태아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락 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추가하죠. 자, 여기서 이제 잠정적으로 일단 태아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 또는 이제 이 잠정 결론은 단락을 나누지 않고 전제 2에 추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락 4에서 드디어 짜잔 예상반론 단락이라고 등장을 하는 게,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만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반론이 있다. 이건 굉장히 뼈아픈 반론이다. 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타협하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그래야만 내 글이 되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포용할 것 같아요. 자,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는 인정해야지. 낙태. 오케이. 그런 거는 나도 포용할 수 있다. 근거는 뭐 모르겠어요. 자, 이게 그 다음에 결론. 따라서 이제 결론이 타협을 합니다. 아까는 처음에 잠정 결론 뭐였어요? 그냥 태아 죽이면 안 돼 이거였는데, 강간에 의한 임신 생긴 태아의 경우에는 그거는 가능하고 그건 제외하면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갑자기 타협을 하죠. 자, 이거 괜찮은 논증인가요? 막 설득력인가요? 직관에 막 부합하고 우리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랬나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이 어떤 논증으로 이 논리를 끌고 왔어요? 전제 1이 참이라는 거,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태아는 아직 무고한 사람이죠. 강간범이 무고하지 않죠. 따라서 결국은 전제 1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항상 모든 무고한 사람, 그때 전칭 특칭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모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내 결론이 강력한 연역 구조를 띄어서 결론이 설득력이 있었던 건데, 지금 전제를 그냥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조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자, 전제 1이 거짓했으니까 도출 근거가 일단 없어져 버렸고요. 그러면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다 부정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연역 구조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 경우만 제외하는 논증이 된 게 아니고요. 연역 구조 자체가 전제 1이 부정되면서 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적인 결론이 재반박을 저런 식으로 고려한다고 해서 도출되지 않아요. 이건 예상 반론도 사실 아니었고요. 왜?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반박하겠다는 건지 전혀 지금 칼을 벼리지 못했죠. 그 다음에 나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제 반박인가요? 리부털은요, 예상 반론을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상 반론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건 리부털이 아니에요. 리부털은 나의 원래 확고한 주장을 다시 옹호하는 게 리부털이고요. 예상 반론은 내 주장을 깨는 거여야 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깨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논증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또 하나 유형, 사실 유형이 더 많은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잘못된 구조 두 번째. 자, 전제 1, 2를 똑같이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단락 3이 나오는 건 유사하죠. 내 논증 쭉 한 다음에 여러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 저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단락 3 예상 반론. 그런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주권이 뭐 소중하다는 반론이 있다. 자, 이거는 반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반대 입장의 논거들이나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또 재반박이라고 하느냐. 입양제도나 사회적 복리후생을 늘리면 태아와 여성의 권리 모두 보장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예상 반론에 대해서 반론을 한 거예요. 자, 예상 반론이 일단 반론이 아니어서 내가 재반박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주권 소중한데 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나는 사실. 근데 굳이 저쪽 입장에서 그걸 고려해야 된다니까 일단 한 단락을 했는데 이게 내 원래 논증을 어떻게 반박하는지도 전혀 재구성이 안 된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단락 4의 설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죠. 입양제도랑 사회적 몰입을 늘리면 태아와 여성 권리 모두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태아는 죽여서는 안 된다. 뭔가 이상하죠. 이런 구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이 태아는 절망을 죽여서는 안 되는지 사실 그 논증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복리후생 제도, 입양 제도가 도입된다면 뭐 이런 조건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불만족스러워할 만한 이상한 답을 내놓고 있게 되죠. 어떤 난제에 또 딜레마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구조를 논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떼야 되냐면요. 기본 연역 구조를 깨트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최종 결론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논쟁적인 그 결론으로 나가기 위해서 잘 벼리고 벼려서 해놨던 전제들을 함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상 반론은 왜 다루는 거냐? 바로 그 전제를 정말 진짜 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제에 대한 직설적인 반론이 나왔을 때 바로 예상 반론을 검토하고 바로 리부터를 때려서 바로 그런 예상 반론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전제 1에서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예상 반론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무고해도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죽일 수 있다. 뭐 네 근거에 따르면 뭐 이런 건데 이런 조건에서는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직접 나와야 되고 재반박은 아니 그 조건에서도 무고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절대 죽이면 안 돼. 또는 그건 무고하지 않은 사람인 거야. 너는 허수아비 반론을 한 건데 사실 네가 말한 그런 조건에서 죽일 수 있다라는 상황은 사실 그 사람이 더 이상 무고하지 않은 조건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원래 전제를 완벽하게 구출해내야 그게 리부털입니다. 재반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제, 전제 2를 또 검토하고 태아는 또 무고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또 예상 반론 한번 검토해보고 재반박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상 반론과 재반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짧은 글을 쓴다고 할 때 이런 단락의 배치가 달라져야 되겠죠. 저 예상 반론이 함부로 막 글 뒤에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한두 개 검토하면서 막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추론에 대해서 약점을 잡히고 약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상 반론에 대해서 논의를 반론과 예상 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교훈을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토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논제와 논증을 약화시키는 내가 반론자에 선다고 하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추론 방법, 저 연역이라면 타당성, 건전성 그런 것들을 직접 공격 안 하고 그 사람이 고려도 검토도 하지 않은 그런 논의를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논증을 유효하게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의 논증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이런 오도된 공격은 왜 하는 거냐? 상대방의 논증이 왜 그게 타당하고 건전해졌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의 실제 토론 대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좀 좋은 점수를 받고 하긴 하는데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토론의 경우는 원래 토론은요, 우린 토론 대회를 자꾸 상상하는데요.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회용 토론 말고요. 진짜 토론. 우리가 더 좋은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의된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 토론에는요. 자신의 결론과 논증을 물론 변경할 수가 있어요.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죠. 왜? 내 논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게 토론이니까. 진짜 토론이라면 참가자 모두가 합의해야 될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론과 논증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합리적인 이유에서요. 하지만요. 이 점이 토론과 논증문이 다른데요. 토론과 논증문은 다르다.
논증문은 이미 토론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예상 반론까지 다 고려를 내가 했고요.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옮기는 거죠, 우리는. 이 글에 아직 토론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말이 맞네 하면서 그런 구조로 글을 전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논증과 결론을 아까처럼 전반부에 추구해 놓고 예상 반론을 근데 이 반론, 네 반론 참 좋아. 그래서 난 그 정도는 받아들일게. 뒷부분에서 수정하고 타협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필자의 초반부 논증이 오류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당 주장을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끌고 가는데 이거는 논증문으로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논증문은 이미 논증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논증문은 처음부터 완결된 논증을 조직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각각의 논증에 대해서 정말로 예상될 수도 있는 반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리부터를 해내는 그런 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결되지 않은 논증을 한 다음에 토론하듯이 나중에 타협해서 자기 논증을 수정해 나가는 건 논문 분량만 늘리는 거지 이거는 논증문의 구조가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요.